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 믿으시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전 그래도 하나의 큰 사건을 겪으면 인간은 누구나 반성을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제 전남편 얘기랍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전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다만 홀 시어머니라는 점이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그것도 결혼 전부터 심오한 남편이 나서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주셨고, 실제로도 연애하는 내내 혼자 자취하는 남편의 집을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시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친구분들과 같이 지내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정말 쿨한 시어머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쿨하던 시모는 어디 가고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는데 가사는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고도 하시고 아침밥은 차려주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쓰는지 남편과 아이 갖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정말 집안의 모든 일들을 시모가 컨트롤하기 바라셨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째깍째깍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일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니? 참,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은 뭘 해서 먹었어? 지난번처럼 저녁에 먹었던 거 또 아침에 데워서 먹은 거 아니지? 그렇게 음식 놔뒀다가 먹으면 맛없다고 했잖아.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모르니?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하니까 네가 좀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챙겨라.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서 통화 길게 못해요. 그리고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 아침도 잘 안 먹어서 이제는 그냥 안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아침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속도 안 좋고 출근하면서 자꾸 배가 아파서 싫대요. 그게 안 챙겨 먹어 버릇하니까 그런 거지. 먹다 보면 다 괜찮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면 통화 시간은 네가 만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이번에 주말에 집에 좀 와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가지고 가. 너희 보니까 매번 반찬 부실하게 해서 먹는 것 같더니만.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너희 먹을 반찬 다 만들어놨으니 와서 가지고 가. 주말에 저 근무해야 해서 남편 보낼게요. 남편 금요일부터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주말에 아들이랑 같이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세요. 어머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한 아들이 혼자 집에 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 나오고 안 좋은 거야. 며느리가 같이 와야지. 그럼 됐고, 내가 주말에 가져다 줄 테니까 근무 끝나면 어디 새지 말고 바로 집에 오렴.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가서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알았지? 저번처럼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시모는 사사건건 다 간섭을 했고 매번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피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모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혼 전 남편의 자취방에는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던 시모였지만 결혼 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신혼집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퇴근을 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 때마다 전 불안감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은 시모가 아닌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시모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자 남편은 제가 철이 없고 어리다며 제 탓을 했어요. 엄마가 괜히 그런 말을 하겠어? 네가 살림도 안 해보고 다 서투니까 도와주려고 말하시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다 꼬아서만 듣는 거야? 너는 그냥 애초에 시어머니니까 편견 가지고 우리 엄마 대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다 간섭한다고만 생각을 해. 이게 간섭이 아니면 어떤 게 간섭인데? 솔직히 우리 서로 일하고 있고 바쁜데 어떻게 나한테만 살림을 하라고 하실 수 있냐고.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30년 내내 아침밥 안 먹어봤다며. 근데 나는 당신 아침밥을 차려줘야 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거기다가 시간 될 때마다 시댁에 가야 되고, 당신 혼자서는 절대 보내면 안 되고, 꼭 며느리는 가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친정에 갈 때는 당신이 불편하니까 나 혼자 가라고 하시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엄마가 그걸 나쁜 뜻으로 말했겠냐고. 어찌되었든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꼼꼼하게 잘하니까 네가 더 신경 써서 하라는 말이잖아. 엄마가 말을 좀 직설적이게 해서 그렇지. 살림을 당신만 다 하라고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뭐든 다 꼬아서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시집살이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옛날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당하실 때 시댁 가서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다 하고 와서도 혼났어. 그게 시집살인데 너는 반찬 다 받아먹고 살면서 무슨 시집살이 타령이야.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님은 더군다나 가정주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 안 하셨잖아. 그래서 살림하셨던 게 맞는 거고, 나는 맞벌이잖아. 거기다가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불만 없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장인 장모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충고라고 생각하고 잘 들을 거야. 당신처럼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상사한테도 이렇게 다 불만 표현해? 당신은 진짜 예의가 없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고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그게 무슨 예의야? 연애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불과 결혼 6개월 차 만에 전 남편과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는 생활비를 한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활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남편 월급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쓰는 돈이 많았다면서 말을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몇 달을 계속 반도 안 넣는 걸 보고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엄마한테 월급 반 보내드리고 있는데? 나 원래 그렇게 보냈던 거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엄마한테 원래 월급 다 맡겼었고, 결혼하고서는 그래도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처음에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월급 다 관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잘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월급을 왜 반을 어머님한테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월급 아버님 간병할 때 월급 다 쓰는 바람에 모은 돈 없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다 드린 거였어? 그럼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이 있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당신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겨우 결혼 진행했고 집도 못 구해서 내가 살던 전셋집에 들어온 거잖아. 어머님한테 당신 월급 다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말 안 했었나? 아빠 간병비야 보험에서 다 나와서 문제 없었는데? 월급은 애초부터 엄마가 관리했었고, 그리고 나 키워준 값도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홀랑 그걸 다 달라고 해. 그건 좀 양심 없지. 그리고 당신도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면서 왜 나한테만 잘못 있다고 말하는데? 그럴 거면 당신도 용돈 보내드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나는 매달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며 명절에만 20에서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돈 나 키워준 값이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고 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나 지금 모은 돈 부모님한테 드릴게. 그래야 맞는 거지. 월급 절반이나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야? 당신도 돈 벌잖아. 그리고 지금 모은 돈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부부가 됐으니 이제 그 돈도 같이 쓰는 거지. 너는 왜 갑자기 돈 타령이야? 너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너희 부모님은 다 계시고, 우리 엄마는 쓸쓸하게 혼자 생활하시는데 좀 더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찔찔하게 그러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따져 물으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심없게 생활비를 이체해드리지 말라고 하니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겠다면서 정 원하면 제가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모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서는 화를 내셨어요. 전 생활비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 아들이랑 얼마 전에 다퉜니? 전화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주말에 못 가겠다고 하더라. 물어보니 나한테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너도 네 돈 어찌되었든 네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남편 돈은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니? 그리고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보내? 이제는 네 남편이랑 공동재산인 거 모르니? 네? 어머님, 애초에 그 돈은 제가 미혼일 때 모아둔 돈이고요. 남편은 거기에 단 1원도 보태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남편이 결혼 전까지 계속 돈 보내드렸다면서요. 월급 다 관리하시고 모아두시기도 하셨다는데 남편이 그거 안 받고 그냥 결혼한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다 드리겠다고 말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드리냐고 내 말은. 이제는 너희는 부부니까 그 돈 부부가 같이 관리해야지. 네가 홀랑 다 부모님 드린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너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결혼하면 뭐든 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몰라? 하여튼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어찌되었든
나는 우리 아들한테 키워준 값으로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야. 어머님, 근데요. 용돈 챙겨주는 건 저도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월급 절반을 다 주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고, 어느 정도 모아야 다음에 이사를 가던지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달 그냥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음에는 이사도 못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보내드리는 용돈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는 맞벌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돈이 모자라? 너도 돈 벌잖아. 그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는 것도 안 되니? 겨우 성인 2명이 지내는데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이야. 뭐 이것저것 사는 타입은 아니라서 괜찮지만 네가 사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 합쳐지든 안 합쳐지든 있는 돈에서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생활비 못 줄이니까 그렇게 알아. 전 시모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건 다 맞는 일이고 제가 하는 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했죠.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시모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모 편에 서서 저를 더 괴롭게 했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변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3교대를 하면서 오후에 출근을 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저녁이 돼서 전화를 확인해 보니 시모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해 보니 시모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너, 네 남편 굶겨서 저 세상 보낼 생각이야? 어떻게 아내인 사람이 남편 밥 하나를 못 챙겨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남편 밥 하나 못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가정이 안정돼야 네가 밖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거고 네 남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아내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면 애가 쫄쫄 굶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네? 어머님, 저 오후에 근무 나왔어요. 일하고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남편 저녁은 제가 챙겨줄 수가 없죠. 남편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거고, 이미 낮에 제가 밥도 다 해놓고 나갔는데, 그걸 안 먹고 라면 먹는 거라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셨어야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여러 번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니? 너 밖에서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그깟 돈 조금 번다고 남편을 그따위로 대? 너 당장 가서 네 남편 밥상 차려주고 와. 너는 이렇게 살림에 소홀해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거야? 애초에 아내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엄마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내로서요? 남편으로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뭘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제가 다 포기할게요.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기중하시면 다시 데리고 가서 같이 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고 그동안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제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니 절대로 못 해준다며 막더라고요. 그간 시모와 남편으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우울증과 공황까지 겪게 되었고
얼른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절대로 안 된다며 말을 하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남은 적마저 떨어뜨렸어요. 나 절대 너랑 이혼 안 해. 그리고 고작 엄마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아, 당신 얘기 어떤 건지 알겠으니까 일단은 이혼은 보류해. 엄마랑 마주친 일 줄일 테니까. 엄마한테도 말했어. 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 당분간 전화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좀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났어. 근데 무슨 벌써 이혼을 한다는 거야? 나 도저히 못 살아. 맞아. 우리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간이 바로 신혼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힘들고 괴로워야 하냐고. 당신이며 당신 엄마며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는 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며. 나 때문에 오히려 분란 생기고 힘들다며.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그럼. 결혼이 장난이야? 어린애도 아니고 이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누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난 이혼 절대 못하니까 당신도 그만 마음 접어. 이렇게 금방 이혼할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도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장인 장모님은 생각 안 해? 그렇게 장인 장모님 생각한다는 사람이 결혼하고 한 번을 안 찾아갔니? 그냥 좀 나 그만 괴롭히고 이혼하자.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나 소송할 거야.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로 소송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당신이랑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만 나 좀 괴롭히고 좀 놔줘. 소송? 참,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해? 당신 우울증이랑 공황 있는 건? 그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건 소송될 거라고 생각 안 하나 보지? 그래, 합의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위자료 줘. 그럼 나 별말 없이 바로 도장 찍어 줄게.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고서는 합의로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지만 다행히 부모님과 주변에서 많이 절 도와주었고, 당연히 저는 시모의 시집살이,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그렇게 1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서는 남편이랑 오며 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가기 전까지도 남편은 집을 종종 찾아왔고 경찰을 불렀던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사를 가고 나니 남편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는데 남편 번호를 차단하니까 전혀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야, 잘 사냐? 나랑 헤어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있어? 고작 1년 살아놓고서는 무슨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혼 소송까지 하고. 참나. 그래도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바로 이사한 거 보니까. 왜 내 전화는 안 받냐? 내가 뭐 전화해가지고 욕을 해 뭐를 해? 그냥 서로 부부였던 사이끼리 편하게 만나고 그러자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이랑 왜 만나니? 그리고 전화 좀 하지 마. 당신 번호 차단했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피했겠니?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제발 좀 전화하지 마. 우리 이제 끝난 사이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한때 부부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야 하니? 당신이랑은 눈 감을 때까지 편해질 일 없어. 와, 그래도 너무하네. 1년을 살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야 되겠어? 아,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엄마도 미안하대.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만나주면 안 돼? 그냥 한 번만 만나주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만나서 연애라도 시작해보자. 우리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사람인데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3년을 연애하는 동안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했니? 결혼하고 나서 180도 달라지길래 난 딴 사람이랑 한 줄 알았잖아. 연애할 때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름 끼쳐서 다시는 못 만나겠네. 제발 좀 연락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로 압박도 했다가 애걸복걸 했다가 전화를 폭탄처럼 하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 결국 10년 넘게 써왔던 제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의 소식이 끊기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도 그때의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도 어느덧 서서히 지워지고 있을 때쯤 얼마 전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봉지커피를 타먹고 있었는데 재혼한 전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이야, 넌 어딜 가나 빈티 장렬이구나. 여전히 꼬질꼬질하고 촌스러운 게 달라진 게 하나 없네. 보아하니 아직도 혼자인 것 같은데. 왜? 이혼했다고 하니까 다들 널 안 만나주디? 하긴 나니까 너랑 살았지. 너 같은 애랑 누가 같이 살아? 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 결혼했거든. 근데 넌 여긴 뭐하고 있냐? 이사 갔다고 하더니만 이 지역에서 사냐? 뭔 상관이야. 여기 건물에서 근무하다가 진료 보러 온 거니까 상관하지 마. 네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든지 혼자든지 아니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 너야말로 너 같은 애랑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네 와이프는 네 정체 알고서 만난다니? 아니면 그때처럼 소름 끼치게 다 숨기고서 결혼한 거야? 뭐? 이게 봐주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네가 잘나면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해? 내가 뭘 숨겼다고? 너처럼 사회성 없는 애가 결혼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인 거야. 너 지금 여기 건물에 근무한다고 했지?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애인지 다 까발려 줄까? 전 남편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남편 놈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의 팔목을 잡고서는 왜 이러냐면서 당황스러워했고 여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쳤죠. 생각을 해보니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결혼 전 다니던 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후배였어요. 너였구나. 선배랑 결혼했던 게 너였어? 그 쓰레기 자식이 너였냐고. 내가 말했지? 예전에 나 괴롭힌 사람들 해결해준 사람 있었다고. 그게 바로 이분이다, 이 자식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랑 결혼했다니. 내가 진짜 미쳤어. 당장 사과해. 여보. 왜 그래? 진정해. 다들 쳐다보잖아.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보, 저번에 병원 다닐 때 얘기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얘라고? 여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여보 다닌 병원, 얘 다녀본 적 없어. 뭔가 착각한 거 같아.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심호흡 좀 하고, 진정 좀 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네 엄마가 그렇게 닥달해서 병원 검사까지 하려 온 건데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결혼 전에는 간도 쓰레기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만 결혼하고서는 다른 사람 듣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참나, 당신 본색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네.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이 사람 말 믿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전부인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우울증이다 보다 정신병까지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엄마랑 나랑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이혼한 거라 했잖아.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여자야. 저 사람 말 믿지 마. 그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니까. 전 남편의 새 부인은 제가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에게 태움을 당하고 있던 후배였어요. 그때 저 역시 졸업 후 취업했던 곳이어서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래서 바로 나서주진 못했지만 틈틈이 증거를 수집해서 병원에 자료를 다 뿌리고 퇴사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후로 들어보니 주동자였던 간호사들도 다 그만두고 후배도 직장을 그만둬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진 들었는데 바로 그 후배가 전 남편의 새 부인이었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인연이 이렇게도 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후배도 결혼하기 전에는 다정다감했던 남편과 쿨한 시모가 결혼하고 나서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찾아온 후배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언니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다 뿌린 덕분에 저 괴롭혔던 사람들 다 잘렸어요. 저도 어차피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지만 언니한테 내내 고맙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언니한테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겨우 들었는데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다들 이상한 놈한테 된통 걸렸다가 이혼했다면서 말해서 알았어요. 언니 이혼한 거. 근데 저희 남편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게, 나도 많이 놀랐어. 어떻게 여기 지역까지 오게 된 거야?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고? 나야 뭐 이혼한 지 3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들어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 맞아? 아, 네. 결혼 전에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집살이 절대 없다고 하고 남편도 엄청 다정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뭐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으셨고요.
근데 이혼하면서 뭐 저한테는 전 부인이 사치를 많이 했다면서 그거 해결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길래 시어머니랑 남편 다 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머님은 임신 언제 하냐면서 닥달하고 저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살림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좋은 말 해주는데 무시하냐고 하고 그날도 하도 병원 좀 가보라고 해서 검사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딱 언니랑 남편 하는 말 듣고선 바로 정신 차렸죠 뭐. 이혼하려고요. 후배한테 듣고 보니 전 남편은 이번에도 결혼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시모는 이혼을 해서 두 번째는 더 조심하려고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6개월은 세상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신이었죠. 후배가 아무리 임신 시도를 해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후배 탓이라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고 그날도 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오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연락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번에도 이혼하면 다음에는 결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 남편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드냐? 한 번만 와이프한테 그냥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던 거다 말이라도 해주면 안 돼? 얘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우리 여기서 나가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러게. 전에 살던 집은 어디다 두고 와이프 집에서 얹혀 사니? 그렇게 아들 망쳤느니 어쩌느니 하던 너네 엄마랑 합가하는 그 착한 와이프한테 왜 그랬어? 나랑 이혼한 것 때문에 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랑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사람이 한 번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뉘우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어? 머리가 돌머리야? 뭐? 네가 말했지? 네가 와이프한테 다 말한 거야?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네가 우리 남남이라며? 다시는 볼 일 없다면서?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뒤통수 친 거야?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니네 회사 건물에 가서 네가 했던 짓 다 까발릴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가 뭘 했다고 뭘 까발려. 너나 조심해. 내가 와이프한테만 말할 줄 알았니? 네 회사, 네가 앞으로 다닐 회사,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한테는 내가 절대 못 말할 거라고 생각해?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너나 네 엄마가 했던 그 파렴치한 짓을 밝혀지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웃기네.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말고 그냥 좀 놔줘. 너넨 사람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 이혼하는 거 다 너랑 네 엄마가 만든 거야. 정신 차려. 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저와 이혼을 한 것 때문에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라 말을 했죠. 어떻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을 안 하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끝내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후배는 소송을 해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후배 돈까지 끌어쓴 내역도 있어서 민사배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시모는 말 그대로 땅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로 그나마 있던 돈까지
탈탈 털어냈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 두 사람 모두 친척집, 지인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으니 더 큰 벌을 받게 된 거였죠. 요즘도 가끔 후배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일이 더 잘 풀리고 있답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생활하다 보니 많은 위로를 받고 있네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도 남의 탓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가 그 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비켜갈 수 없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 집안에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고 그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때 각기 다른 사람의 본성이 자신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네요. 작년에 아버님께서 가족 전체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시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흩어져 있던 재산을 한데 모아 통장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1,000억이나 된다는 시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살아생전 얼굴 한번 안 보인 자식들도 있었고 어쩌다가 돈이 필요할 때 찾아오는 자식들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얼굴을 보여주는 시댁 집안의 자식들이 1,00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손에 쥐고자 처음으로 병실에 모여 숨죽인 채 시부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조건을 듣게 되었고 저희 모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네요. 아버지,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돈으로 저희 가지고 놀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3번을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저희 보고 하라는 거죠?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형제들끼리 3번 만나서 저녁이나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1,000억을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잖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니? 그때까지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야? 내가 세상 떠나면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도 상관없지만 나 살아있는 동안 한데 모여 진심으로 서로 아끼며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1,000억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전액 기부하마. 할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하거라. 솔직히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뭉쳐본 것도 나쁘지 않잖아. 형들은 참 단순해. 그게 말처럼 쉬울 거라 생각해. 아빠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무조건 3번은 얼굴을 봐야 하는 거라고. 솔직히 형들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너 형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들이 하자면 묵묵히 따라오기나 해. 나는 전적으로 형들 의견을 따르겠어.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대로 일주일에 서로 시간 맞춰서 3번을 매주 얼굴을 본다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눠주실 상속분을 아우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뭉쳐본 적 없었고 서로 얼굴 보며 웃고 지냈던 적도 없었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1000억의 대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서 모두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 서로의 핑계로 저쪽부터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누구보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아는데 그게 되겠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 얹은 거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만큼 이번 기회에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형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과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지켜봐온 결과 단 한 번도 6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적은 제 기억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1000억의 유산을 남긴 채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서로 가져가겠다고 침 흘리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남편 말고는 단 한 명도 시부의 얼굴을 보러 온 적이 없었어요. 자식이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게 우선이지만 시부의 자식들은 그렇지 못했었죠. 시댁 집안 전체가 못 사는 형편이 아니에요. 모두들 떵떵거리며 잘 살 정도로 부유하게 자라왔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시부께서는 처음에 시모와 함께 과일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 처음으로 작은 건물을 샀었는데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 과정들이 분명 쉽지 않으셨을 테고, 시부는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뒤에서 지원해 주셨지만 정작 자식들은 서로의 욕심만 채우기 바빴고 싸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각자의 인생만 신경 쓸 뿐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상황들을 전부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돌아갔었죠. 시모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 원하셨지만 시모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형제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던 건 남편을 제외하고 막내와 셋째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나마 시모와 제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보러 왔었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었네요. 그때 당시 시부는 자식들의 얼굴을 2번 다시 안 보겠다고 난리를 쳤었고, 그 이후 이런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남편만 형제들끼리 뭉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시켰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죠. 그런데 1000억의 재산에 눈이 멀어 모두가 시부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게 너무 속보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네요. 그래도 돈은 받고 싶었는지 모두가 일주일에 3번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남편은 시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제가 봐도 시부의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방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조건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얼굴 보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봤지만 한 달도 못 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모두가 형편도 나쁘지 않잖아요. 돈이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분명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니? 자신들에게 분배받을 재산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게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있다 해도 돈의 갈증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이 전부 다 내 앞에 모인 거 아니겠니? 내가 세상 떠나면 너희들끼리 뭉치고 살아야 한다. 지금은 각자가 혈기왕성하니까 가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할 테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 걸 저놈들도 분명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조금의 노력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서로가 다시 뭉치는데 어렵지 않을 거 아냐? 고작 몇 달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마진이가 장남으로서 고생이 많다. 6 형제 중에 제일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네가 제일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구나.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되겠지만 애비의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줬으면 한다. 너희들도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거라. 시부는 가족의 중요성을 남편에게 재차 설명하면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희생해야 될 몇 가지들을 일러주었고, 남편도 책임감의 무게를 가지고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을 운영하면서 밑에 시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며 노력을 했었고, 처음으로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예약된 자리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잠시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첫날은 각자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금세 빈자리 없이 꽉 차게 되었고, 처음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처음 아닌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밥 먹자고 불렀을 때 그때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흘러버렸네. 옛날 생각나지 않아? 오늘은 가볍게 저녁 먹고 흩어지는 걸로 하자. 함께 모인 만큼 좋은 말만 하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인 거 알지? 아버지께서 전날에 많이 걱정하셨어. 너희들이 안 오는 줄 알고 잠 한숨 못 주무셨다. 돈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몫을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걸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그냥 빨리 나눠주면 될 것을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어. 우리가 한가하지는 않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형이 대신 해주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할게.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 저녁 먹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의 목적은 함께 모여서 사진 한 장 찍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럴 줄 알고 아버지께서 밥 먹는 사진이랑 다 먹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 웃으면서 찍은 사진 보여달라고 하셨어. 적어도 2시간은 함께 있으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 시간은 다들 되잖아. 아유, 그냥 그 돈 기부하시라 해. 형들 이렇게까지 해서 돈 받고 싶어? 전억 그거 나눠봤자 얼마나 된다고.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이 자리에 제일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형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부려먹었어?
막내라고 맨날 잔심부름 시키고 허구한 날 괴롭히면서 구박하고 정말 듣기 싫었다고. 그리고 왜 형수님만 이 자리에 참석한 건데 우리도 와이프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 형수는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옆에 있어주는 거고 우리들도 지금 이 상황이 위태로운데 각자 재수씨들까지 데려오면 여기가 전쟁터로 변하지 않겠소? 다 생각해서 결정한 문제니까 괜한 걸로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서로 안부나 좀 묻자. 오늘은 그냥 빨리 밥 먹고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첫날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모두가 서로 안부 물으며 분위기를 즐기러 온 건 아니잖아. 우리 목적이 뭐야? 날수만 채워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어차피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서로 얼굴 볼 일 없을 거잖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후딱 해치우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전날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며 그날은 식사만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짧게 끝났지만 시작은 좋았기 때문에 남편은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에게 함께 모여있는 사진을 전송해드리며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화통화로 설명해 드렸네요.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 항상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남편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남편 옆에 붙어 있다는 걸 시동생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다음 모임 때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네요. 내 와이프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식사 자리에 안 올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데려왔는데 안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형들도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 남자들만 있으면 분위기만 더 험악해진다니까. 내가 또 분위기 하나는 기똥차게 띄우잖아. 이왕 모이는 거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인상 쓰면서 얼굴 붉힐 필요 뭐 있어? 어차피 돈은 우리가 나눠 가질 텐데. 안 그래요, 형님? 아, 형님은 이번에 받게 되는 재산 우리들한테 나눠주신다고 하셨지?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런다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미련하게 윗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퍼나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재산 분배를 공평하게 나눠주시는지 모르겠네. 여보, 우리가 형님네 다음인데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러게, 왜 그걸 잊고 있었지? 공평하게 가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둘째인데 더 많이 가져가야지. 형,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럼 내가 제일 적게 가져가라는 거야? 형들이 뭐랬다고 아빠가 정하신 재산 분배를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거야?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먼. 하여튼 둘째 형은 예전부터 욕심은 많아가지고 동생들 것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고 맨날 이기적인 행동들만 했었잖아. 절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도 없었고. 막내 너 말 잘했다. 맨날 본인들 실속만 챙기려 하고 우리들은 거들떠나 봤어. 이번에는 절대 양보 못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분위기 하나는 잘 띄운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 벌써 시끌벅적하잖아. 돈 얘기만 나오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아버님은 이런 짓을 왜 하시는지 몰라?
서로 피곤한 일인데 정말 미련하신 것 같아. 오늘도 사진 박아야 한다면서요? 아주버님도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동생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셔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어차피 각자 알아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서로가 헐뜯고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으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라고 만들어주신 건데 재수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동생들 보는 앞에서 어른으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남편은 언제나 침착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성격이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어요. 남편은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무서울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고 시부께서 저희에게 부탁을 했던 논의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며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동서들은 남편의 기에 눌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내 시동생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가라앉히려는 분위기를 다시 불지르면서 순식간에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형은 그게 문제야. 혼자 착한 척, 자신은 깨끗하고 잘못이 없는 척만 하잖아. 속으로는 우리 욕을 엄청 많이 하면서 솔직히 내리 사랑이라고 하던데 아빠 엄마의 사랑은 형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형제들 중에 아버지 재산 우리 몰래 제일 많이 물려받지 않았어? 그러니 아버지께서 재산 나눠주신다고 하셨을 때 양심에 찔리니까 받지 않고 우리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한 거잖아. 내가 봤을 때 형이 우리를 제일 많이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논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형이 생각하는 게 뭔데? 그냥 서로 좋은 말만 하고 분위기 좋게 끌어올려서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원하는 거야? 그런 건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수 있지.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일 거라 생각해? 천만에. 오히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우리 모두는 예전보다 더 얼굴을 안 보게 될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오히려 불을 지피는 꼴이라고. 제일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 머리를 좀 활용하라고. 미련한 짓 그만하고. 형들도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내 말이 틀려? 이런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너는 말이 참 많아. 항상 선을 넘을 것 같은 행동을 하려다가도 그 선을 절대 안 넘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개념이 없네. 형들도 가만히 있는데 어디 제일 하바리 막내가 큰형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뭘 했는데?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막내인 너는 뭘 했냐고? 맨날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형들 이간질이나 시키고 자기 실속은 다 챙겼으면서 또 시작이네. 형들 불 지펴놓고 너는 뒤에서 구경만 하겠다는 거냐?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너희 그 뱀 같은 녀를 잘라내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오늘이 딱 그날인 것 같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끝장 보자. 형제가 6이다 보니까 서로가 모두 공평하게 챙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분명 마음에 맞는 형제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겠죠.
둘째 시동생은 그래도 남편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와서 그런지 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막내들은 형들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셋째와 넷째 시동생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막내 시동생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과 둘째 시동생에게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보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시부의 유산 1,000억을 두고 식당 안에서 육탄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경찰들의 진압으로 분위기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남겨둔 채 더 이상 6 형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시부의 바람대로 6 형제가 오해 좋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포기를 했고 서로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형제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시부는 예상한 결과라며 현실을 인정하게 되셨네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원래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유는 서로 위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그림을 원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건데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모두는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인생을 살고 말았네요. 남편도 시부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들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뒤부터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막내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남편은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내 시동생의 말을 듣고 있었죠. 형,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아빠 몸 상태는 어떠셔? 많이 안 좋아지셨나?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조건 아직 유효한가? 글쎄, 그건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봐야 알겠는데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왜 궁금한 거지? 사실은 내가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한데 돈 날 구멍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토달지 않고 움직일 테니까 일단 돈부터 당겨받을 수 없을까? 형이 말 좀 잘해줘봐. 그걸 왜 내가 대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네가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아쉬울 때만 가족을 찾는 거야? 너도 정말 한심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하도록 해라. 막내 시동생은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시동생의 전화를 시작으로 둘째부터 5째 시동생 전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막내 시동생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한 남편은 둘째 시동생에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둘째부터 6째까지 집안이 망할 정도로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예전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둘째부터 막내까지 전부 신종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1년 수익률이 무려 300%에 원금마저 해외 손해보험사가 보장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와 외국인 관계자들이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언제든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모두들 처음에는 적당한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업체들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왔었고, 둘째부터 막내까지 수익금이 들어온 걸 확인한 이후부터 불신이 확신으로 커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무리할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암호화폐 홈페이지가 닫히면서 관계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자 그때부터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시동생들뿐만 아니라 몇만 명을 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피해액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결국 시동생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위태로워지자 살기 위해서는 시부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저희는 시부의 병실에 또다시 함께 모이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부는 한심하다는 듯 시동생들을 한번 훑어보시곤 막내 시동생과 함께 온 7살 시조카 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어준 뒤 시동생 품으로 돌려보냈고, 천천히 주먹을 펼친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시조카의 손에 쥐어져 있던 건 1,000억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1,000원짜리 한 장과 서류 한 장이었고, 시부는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000억은 익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했다는 걸 듣게 되면서 시동생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부는 시조카에게 넘겨주었던 서류 한 장을 보여주며 1,000억을 기부했다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시동생들은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병실에서 시부에 대해 원망을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네요. 시동생들은 허탈하다는 듯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도 없었고, 시부는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시동생들은 하루빨리 사기친 일당들이 잡히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워낙 대규모로 펼쳐진 사기 행각은 해외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네요. 평소에는 등 돌리고 안 보던 형제들이 돈 앞에서는 똘똘 뭉쳐 크게 한번 벌어보려 했다가 결국 전 재산을 말아먹은 꼴이 참 한심할 뿐입니다. 시동생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제 와서 저희 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달라붙으려 하네요. 남편은 그때 이후 시동생들에게 질려버렸는지 더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인연 끊고 사는 게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화목하신가요? 형제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 하나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라며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 동안 저는 시댁에 잡혀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그 수술비를 시댁에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는 아빠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제 삶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빠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엄마 곁으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난감한 일들을 시킬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아빠가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전화통화를 막 끊으시면서 저를 보시곤 와서 앉으라며 손짓을 하시길래 시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더라.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집안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업체 대표로 있고 그 밑으로 이번에 인사 올 예비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둘 다 늦은 나이에 선자리 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집안도 신분 상승하는 거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결혼식까지 성사시킬 수 있게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다. 불만 같은 거 없지? 우리가 너희 사돈어른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 집안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건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시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시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는 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모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모는 저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을 잡으셨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모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네요. 예, 너 이것밖에 못하니? 한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얹혀 산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까지 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거냐? 여기 봐봐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얼룩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할 때는 잘 하겠다더니 도와주니까 입 싹 닦는 거냐?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해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애가 점점 맛이 가는 것 같니? 너희 사돈어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입에서 잔소리 나오지 않게 제대로 좀 해라. 마지막 경고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질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조건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전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된 지 5년 차가 되었었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시모의 성격을 맞춰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시모의 마찰은 점점 더 잦아졌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날도 녹초가 된 상태로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자 시모는 가족들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쉴 틈도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 놓더라고요. 형수님, 오늘따라 음식에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도 음식 맛이 이러면 곤란한데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제 입맛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음식 내도 괜찮겠어요? 나도 그런 건 좀 불만이기는 한데 말을 해도 바뀌질 않으니 어쩌겠니? 그럼 내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한 건데 입맛에 맞지 않으셨나 봐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집안 청소하고 바로 저녁 준비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가족들은 입맛이 떨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아이들을 챙긴 뒤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 겨우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지만 이런 게 제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사진들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바빠서 아빠가 계신 병원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서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댁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장암 3기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를 막대해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 사진을 보면서 늦은 저녁에 흐느끼고 있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제가 눈물 흘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몸을 일으켜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잘 시간엔 잠 좀 자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곤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빼서 버렸습니다. 아이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매일 밤마다 이럴 거야?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밤마다 계속 이러니까 나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한테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를 언제까지 충당해 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도 불행한데 맨날 질질 짜는 모습 봐야 되는 거야?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더 자고 있는데 눈물 보이면 그땐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우리 가족한테 도움을 주셨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다들 나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 당신마저 나를 아내로 안 봐주고 있는데 내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빠가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런 나를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행복? 우리가 지금 행복 타령할 때냐? 집안일이나 좀 잘해.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욕만 먹고 사냐? 보는 내가 정말 답답하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벌써 5년이나 살아왔는데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성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럼 어머님이 시키는 거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머님은 내 몸이 10개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숨 쉴 시간에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나 잘해.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압수할 테니까 다음에도 또 밤마다 잠 안 자고 이러면 그땐 이 사진 확 버려버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서 뺏은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 버렸어요.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잠깐의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괴롭기만 했었죠. 시댁에 오기 전에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시댁에 도움을 청하면서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못살게 굴 때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매번 차가운 시선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린 채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나를 꼬박 세우고 또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오늘 저녁으로 일정이 변경돼서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니? 작은 아들이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인사시키러 온다더라. 음식 준비해 줄 수 있는 곳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일정이 전부 다 꽉 차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더구나. 집안 청소는 이쯤 하고 음식 준비부터 미리 계획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빨리 장부터 봐오도록 해라. 내가 준비할 음식 리스트 뽑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식재료 사오면 될 거야.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시댁 집안은 비상사태가 걸렸고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을 봐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시댁에 오자마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몸이 느려 터졌다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전날에 잠 한숨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라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 최대한 서둘러 시간 맞춰서 음식 준비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은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와 남편도 옷을 갖춰 입고 시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저는 준비된 음식을 상의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저에게 나오지 말고 음식부터 세팅하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을 전부 준비해 놓은 뒤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길래 저는 약한 불로 끓이고 있던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뒤이어 자리에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은 갈비찜을 본 시모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알 수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갔는데 갈비찜 위에 왜 고명이 올려져 있지 않냐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제가 미처 갈비찜 위에 올라갈 고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모한테 뺨을 허용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쳤던 걸 갈비찜이라고 올린 거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제일 중요한 메인 요리인 갈비찜에 고명을 올리지 않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음식 준비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이 집안 가정부 노릇 그만할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뭘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조용히 안 할래? 주방에서 전부 다 듣겠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망치고 싶은 거니? 어머님, 그동안 저희 아빠 병원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갚아 드릴게요. 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누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가서 당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제가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억지로 일으키셨어요. 당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갈비찜을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를 돌려 세운 뒤 또다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은혜도 모른다며 아빠한테 들어간 병원비를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주방에서 나와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면서 시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부를 바라보며 별일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예비 동서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얼굴을 살피면서 아가씨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를 꺼냈는데 예비 동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들어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랑 밖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랑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 아가씨라고 그러는 거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저희 가족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은인이에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꽤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보영이네 가족들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보영이네 아버님은 저희 아빠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한 가족처럼 지내왔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었는데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보영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차에 태운 다음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길래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삭혀왔던 감정들이 폭발되어 버린 거였죠. 보영이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면서 그 집안과는 결혼 안 하길 정말 다행인 것 같다며 아빠 병원비를 대신 내줄 테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집에서 그만 나오라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 받았던 만큼 전부 돌려주겠다며
저를 보영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회사로 데리고 갔죠. 처음으로 제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20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보영이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보영이네 식구들은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인 병실로 옮겨준 뒤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납부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난처했는지 가족 전체가 병원으로 달려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좀 전에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너 입장도 생각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긴장되는 자리라서 그랬는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다. 오늘 일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너희 사돈어른이 살아계실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작은 아들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둘이 상당히 친한 사이 같은데 이번 일은 실수였고 평소에는 잘 지낸다고 네가 좋게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저희 아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한테 항상 미움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도 저도 이쁜 딸인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저를 아내로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지치게 만들었는지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그 일은 그만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그 일랑 벌써 이혼시켰을 거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했던 말인데 그걸 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잖아. 저 집안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 집안인데 좋은 기회 놓칠 수는 없잖아. 네가 말만 잘해도 결혼은 성사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삶도 이렇게 힘든데 보영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본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행동 하나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접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한테 뺨 허용한 건 똑같이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모가 저에게 올려붙였던 뺨을 저는 시모 보란 듯이 남편의 뺨에 강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했고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고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또다시 본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보영이네 가족은 혀를 차면서 저런 집안과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며 병원 관계자를 불러 소란 피우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보영이네 가족들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근 5년 동안 시댁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이들 친권,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영이네 가족들은 제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또한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아낌없이 병원비를 납부해 주셨죠. 아빠가 그동안 보영이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삶에 변화는 없었을 테지만 과거에 도움을 준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만큼 보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력 있는 집안과의 결혼이 파투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었을 테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친분이 있는 보영이네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리며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가정부 취급 당하면서 살아온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나중엔 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